여자들이 토크하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황선우입니다. 저는 김하나입니다. 좋은 걸 좋다고 말하기 여둘톡 7화 시작합니다. 들으셨나요? 저희의 새로운 로고송입니다. 어떻게 들으셨어요? 좀 귀엽고 친근한 느낌의 곡이죠? 저희의 이전 로고송을 좋아해 주신 분들이 참 많았는데 저희가 그 저작권이라고 하는 것도 나라마다 해석이 다르고 그것을 해결하는 것도 정말 촘촘하게 복잡한 문제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적법한 과정을 밟아 나가다가 이게 점점 더 일이 복잡해져서 아예 노래를 바꾸기로 했습니다. 하와이 민요를 가지고 와서 녹음을 해봤는데 어떨런지 모르겠습니다. 네. 푸푸 아오에와 라는 제목의 하와이 전통 음악입니다. 앞으로는 새 로고송을 많이 사랑해 주시고요. 저희 둘이서 뚝딱뚝딱 우쿨렐레와 리코더로 연주를 하다 보니까 앞으로도 새로운 곡을 한번 도전해보고 싶다 하면 또 해볼 수도 있을까요? 그럴 수도 있겠죠. 그리고 저의 꿈은 공개 방송을 하게 되면은 저희가 미니 연주회를 하는 겁니다. 아, 너무 좋네요. 그날까지 레퍼토리를 열심히 쌓아보고 있겠습니다. 하나씨, 네. 어제 너무 멋있더라고요. 아이, 뭘 또. 왜 그래. 아, 제가 집에서 늘 파자마 입고 책 읽는 모습만 보다가 가끔 이렇게 공식 석상에서 일하는 모습을 보면 깜짝 놀라게 돼요. 아, 김하나 작가가 참 이렇게 진행을 잘하는 진행자였지 하고 놀라게 되는데 어제 또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이자람 작가님의 오늘도 자람 북토크가 어제 열렸는데 거기서 너무나 매끄럽고 신나는 진행을 보여주셨어요, 김하나 씨. 판소리에는 이런 말이 있습니다. 어떤 공연이 아주 훌륭할 경우에 학이 날았다. 이 고수와 소리꾼 사이로 학이 날았다. 그들이 학을 날렸다라고 표현한다는데 우리 선우 작가가 저에게 또 인스타 스토리에 학이 날았다라고 표현을 해주셔서 아주 신났지 뭐예요. 참석하신 많은 분들도 비슷하게 느끼셨을 것 같고요. 거기 장소 자체가 너무 근사한 곳이더라고요. 맞아요. 위치도 너무 좋았죠. 정동이 항상 좋잖아요. 네. 아주 오래된 성공의 성당도 그쪽에 있고 굉장히 멋진 건물이 많고 덕수궁도 있으니까 참 고즈넉하고 갈 때마다 그리고 오래되고 큼직한 건물들이 많아서 분위기가 참 좋은데 거기에서도 저는 그런 공간이 있는 줄 몰랐어요. 정동 1928이라는 장소였고 아주 옛날에 교회나 학교 이런 용도로 지어지지 않았을까 싶은데 홀이 가운데가 이렇게 뾰족하게 천장이 아주 높은 곳이었어요. 그래서 뭔가 굉장히 특별한 경험을 하는 그런 기분으로 이야기를 들을 수가 있었고 또 어제 잊지 못할 경험이 우리 이자람 선생님의 정통 판소리 춘향가 중에 한 대목을 듣지 않았겠습니까? 사랑가를 무려 제가 청해서 정말 그런 경험은 너무 특별한 것 같아요. 내가 사람들에게 이자람님의 공연을 소개하는 느낌. 하나 씨랑 저랑 둘 다 이자람 뭐라고 불러야 될지? 이자람 명창님, 이자람 선생님. 이자람 저희는 장군님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만 또 멋진 활동을 하고 있는 여성들을 보면 저희는 절로 장군님이라고 부르잖아요. 네. 그것도 장유진 작가님의 달까지 가자 책을 보고 그 이후로는 멋있는 여성들을 봤다 하면 저희가 장군님이라고 부르는데 이자람 장군님 공연은 정말 보고 나와서 저희가 허공을 향해 읍소했죠. 장군님! 네. 맞아요. 저희는 장군님의 공연을 창작 판소리로 입문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방인의 노래라든가 노인과 바다 같은 작품을 너무 재밌게 봤었는데 어제는 전통 판소리를 들으니까 또 새로운 재미와 감동이 있더라고요.
참 서로 업고 노는 그 장면을 사람들 눈앞에 음. 확 보여주는데 그 나긋나긋한 동작하며 활짝 웃으면서 이렇게 쳐다볼 때 표정이나 눈빛 같은 게 청중들이 정말 심쿵이었어요. 그러니까요. 우리가 너무 잘 알고 있는 춘향전 이야기인데 그거를 한 사람이 연기와 표정과 몸짓과 노래를 통해서 이야기를 전달을 할 때 정말 한국어가 뭔가 폭포처럼 시원하게 쏟아져 내리고 그걸 맡고 있는 그런 기분이었어요. 제가 요즘 사실 북토크 진행을 의뢰하는 메일들을 요즘도 곧잘 봤는데 지금은 팟캐스트 하느라고 아무것도 못 하잖아요. 나 이 얘기 좀 그렇죠. 해야겠어요. 선우 씨가 제가 조용히 책을 쓰고 있는 중에 살짝 나랑 언제나 대화를 이렇게 나누고 있으니까 편하게 해보자 해서 그래, 내가 책 쓰는 것과 병행할 수 있는 단 한 가지 일이 있다면 그건 황선우와 수다를 떠는 일이겠지? 라고 생각하고 저는 응했는데 정신을 차리고 보니까 이거 외에는 아무것도 병행을 못하게 됐더라고요. 어떻게 된 건지는 모르겠어요. 저 지금 글 손에서 놨고 지금 출판사분들이 안 들으셔야 될 텐데 어떡하죠? 큰일 났어요. 사과문을 써야 되나? 그래서 4월 초에 시작하고 난 뒤부터는 팟캐스트가 생활의 중심에 놓이고 일주일이 휙휙 흘러가는데 이 오늘도 잘한 북토크는 창비의 최지수 편집자님께서 3월 7일에 제가 찾아봤더니 이미 섭외를 해주셨더라고요. 일찌감치 결정된 일이었네요. 네, 그리고 다른 분도 아니고 이자람 장군님의 첫 책이니까 이건 나 무조건 해야겠다라고 생각해서 책이 나오기도 전에 대답을 해놨는데 아유 그때 대답 안 해놨으면 엄두를 못 낼 뻔도 했겠어요. 그러게요. 네. 그때 수락하길 너무 잘했네요. 어제 그래서 저에게는 너무너무 감동적이고 뜻깊은 경험이었고 청중들의 반응을 보니까 그리고 선우 씨의 얘기를 들어봐도 참 좋은 시간이었던 것 같아서요. 아직까지 이자람 장군님의 공연을 직접은 단 한 번도 보지 않으신 분이 있다면 정말 추천드립니다. 추천이 아니라 강권드립니다. 네, 마침 6월과 7월에 고향에서 이자람 장군님의 공연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저희는 둘 다 예매를 해놓은 상태고요. 아마 6월에는 정통판 소리, 바탕이라는 제목이고 7월에는 창작판 소리가 작창이라는 제목으로 공연이 되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자리가 있을지 모르지만 어서 달려가서 예매를 해보시는 것도 좋겠습니다. 관심이 없으셨던 분들도 관심을 갖고 얼른 가서 예매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한 번만 보면 정말 이게 얼마나 어마어마한 세계인지 바로 아시게 될 거예요. 맞아요. 한국인으로 태어난 이상은 한 번 이상 꼭 봐야 하는 공연이라고 생각하고요. 그리고 한국어를 우리가 듣고 말할 수 있다라는 사실에 정말 감사하게 되는 그런 공연입니다. 너무 소중한 우리 이자람 장군님, 귀중한 아티스트, 건강하게 오래오래 작품 활동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지난번 6화 녹음을 마친 이후에 저희가 그 스튜디오에서 아직 그 정지 버튼을 누르기 전에 녹음이 자연스럽게 들어갔던 부분을 들려드릴게요. 아이고, 수고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이거 지속 가능하지 않아. 지속 가능하지 않아. 우리 늙겠어. 글을 써도 늙고 팟캐스트에도 늙고 어떡해. 선배 팟캐스트는 와리수 복상 늙었어요. 나 가고 싶을 때 생각했어. 호프마당. 천재지. 천재는 진짜. 너랑 나랑 술안 먹어도 되겠어. 너랑 나랑 또 사장님이랑 인사하고 이러면 약간 그래서 익명이 되고 싶어 오늘은. 익명이 되고 싶어? 호프마당 괜찮아? 좋지. 너무 좋지. 이렇게 해서 저희는 저희가 녹음을 오늘 스튜디오는 다른 곳이지만 그때 녹음했던 스튜디오에 가까이 있던 호프마당이라고 하는 곳으로 갔습니다. 말하자면
탈탈 털린 상태였죠. 맞아요. 저희가 그렇잖아도 팟캐 시작한 지 얼마 안 돼서 너무 잘해야 된다는 어떤 과욕에 사로잡혀 있는 상태거든요. 게다가 지난화는 여러분들의 고민 사연을 가지고 진행을 하다 보니까 한마디 한마디 말하는 게 상당히 조심스럽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말씀드려도 될까? 혹시 기분이 상하면 어떡하지? 이런 생각을 하며 의논이 더 길었을 정도로 좀 힘들었죠. 네. 1시간 반 정도의 방송 분량이 나왔는데 그걸 거의 3시간에 걸쳐서 녹음을 하고 두 사람이 완전 기진맥진해진 거예요. 너무 힘들다. 우리 이렇게는 안 돼 하면서 그럴 때 필요한 게 뭐다? 맥주죠. 생맥주다. 그래서 마침 근처에 저희가 전에도 몇 번 가본 적이 있던 호프집을 떠올렸습니다. 그곳은 예전에 책이라웃 김하나의 측면 돌파를 할 때도 우리 삼천포 책방 식구들과 뒤풀이를 하러 많이 갔었고, 그리고 여성 작가들 모임 번개도 했던 적이 있는 곳인데 그랬죠. 참 안주도 맛있고 생맥주도 시원하게 잘 나오고 해서 좀 뭐랄까요? 힙한 곳은 아니에요. 요즘 느낌이라기보다는 좀 정겨운 느낌인데 참 맛있고 좋아서 저희가 잘 가는 곳이었는데요. 코로나 동안은 그 근처에 갈 일이 없었던 거죠. 맞아요. 저희도 한 2년 만에 방문한 것 같아요. 네. 여럿이서 만날 일도 그 사이에는 없었고요. 그래서 그래 오랜만에 호프마당을 가자 하고 가는데 저는 선우 씨도 그렇고 그 이전 간판을 좋아했잖아요. 색깔이 아주 레트로하면서 좀 아주 옛날 느낌이 나는 저는 그 간판을 좋아했어서 걸어가면서 저 간판 색깔이 왜 바뀌었지? 왜 바탕이 흰색으로 바뀌었지? 라는 의문을 가지고 점점 가까워지면서 사장님이 바뀌셨나? 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맞아요. 약간 걱정을 안고 혹시나 다른 사장님이 계시면 어떡하나, 음식 맛이 바뀌었으면 어떡하지? 이런 걱정을 안고 들어섰습니다. 네, 그곳은 아까 푸근한 곳이다라고 말씀을 드리기도 했고 늘 한쪽에 TV가 틀어져 있어서 막 뉴스도 나오고 그러는 곳 어떤 느낌인지 아시겠죠? 그런 호프집이에요. 근데 꽤나 인기가 있는 곳이어서 손님들도 많고 그랬는데 저희가 녹음을 마치고 간 시간이 그렇게 늦지는 않았어서 저희가 첫 손님이겠거니 했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좀 더 지나도 저녁 시간이 되어도 손님이 없어서 약간 걱정이 되기도 했어요. 근데 제가 봤더니 사장님은 같은 분 맞는 것 같은데 이런 생각이 들었죠. 네. 그리고 한번 교체를 겪었던 이 간판에 뭐라고 써 있는지 기억나세요? 연남동 수봉 언니 라는 수식어가 써 있습니다. 그런데 사장님의 얼굴을 보면은 과연 심수봉을 닮은 사장님이 단정하게 옷을 입고 계시거든요. 그래서 맞아요. 사장님 항상 단정하게 옷을 입고 그리고 이번에는 눈길이 가서 봤더니 좀 밝은 색에 약간은 굽이 있는 구두를 신고 계셨어요. 근데 호프집에서 혼자 요리도 다 하시고 서빙도 다 하시는데 저런 굽이 약간 있는 신발을 신고 항상 멋을 좀 내고 계시죠. 맞아요. 깔끔하고 또 세련되게 그렇게 딱 앉아서 TV 뉴스를 보고 계셨어요. 네. 근데 손님은 계속 저희만 있었고 맥주를 저희는 목이 너무 탔기 때문에 벌컥벌컥 마시기 시작했죠. 네. 저희가 조금 놀랐던 점은 코비드 시기를 길게 겪으면서 이전만큼 손님이 많은 분위기가 아닌데도 사장님이 좀 편안한 차림이라기보다는 꽤나 멋을 내고 네 맞아요. 신경 쓴 그런 차림으로 딱 단아하게 계시더라고요. 그 점이 조금 놀라웠습니다. 그러면서 안주를 주문을 했는데 그 전에 우리가 그 가게에 가서는 해물파전을 먹었었나요? 보통은 여럿이서 갔었기 때문에 그 집이 치킨이 맛있습니다. 치킨, 해물파전, 골뱅이 무침, 그리고 그 먹태? 해물파전이 아니라 해물김치전. 그리고 해물김치전. 먹태, 뭐 오징어 이런 것들을 시켰었죠. 그랬는데 어떤 메뉴에 눈이 딱 갔어요. 이상하게 버섯 튀김이 눈에 들어오더라고요. 근데 보통 호프집에서
버섯튀김이라는 게 잘 있는 메뉴가 아니잖아요. 그렇죠. 이건 뭐지? 한 번도 안 먹어봤는데 하면서 처음으로 그걸 주문을 해봤어요. 네. 그리고 늘 먹던 김치전을 또 시켰죠. 저희는 정신없이 시원하게 생맥주를 마시고 나서 마침 이제 나온 버섯 튀김을 비주얼을 봤을 때 저는 이게 건표고인가? 라는 생각이 들었고 좀 뭐랄까요. 버섯 튀김에는 두 갈래가 있잖아요. 안이 촉촉한 생표고로 생버섯으로 만든 통째로 이렇게 튀겨가지고 안이 아주 수분이 많은 그런 튀김이 있고 이 튀김은 봤을 때 좀 마른 듯한 느낌이었어요. 그래서 제가 요새 이가 별로 좋지가 않기 때문에 이거 약간 질길 수도 있겠다라고 생각하면서 먹었죠. 근데 식감이 예상과 달랐어요. 쫄깃쫄깃하지만 조금은 촉촉했죠. 네, 촉촉하고 쫄깃쫄깃하고 이가 지금 튼실하지 않은 사람도 잘 먹을 수 있는 정도인데 별다른 간을 하지 않았는데 이게 너무 맛있는 거예요. 그리고 연이어서 해물김치전이 나왔습니다. 이 김치전은 전에도 먹어본 적이 있는 메뉴였지만 역시나 맛있더라고요. 그래서 이 두 가지 음식을 번갈아 먹으며 맥주를 또 콸콸 들이키며 저희는 궁금해졌던 것이죠. 사장님은 어느 지역 출신이실까? 선우 씨는 그 부분이 점점 궁금해지고 있었고 저는 이 집이 이렇게 맛있는데 예전에는 손님들이 꽤 많았던 집인데 이제는 저녁 시간이 다 되었는데도 왜 아무도 안 들어오고 우리만 계속 있을까?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둘 다 그렇게 사장님과 호프마당에 대해서 좀 궁금증을 갖고 있을 때였죠. 그러다가 제가 물어봤죠. 저희가 또 사장님 앉아 계신 자리 바로 옆에 자리를 잡고 있기도 했어요. 저는 또 은근히 직업 탐방 인터뷰를 좋아하지 않습니까? 택시 기사님한테 뭐 어떠냐 뭐 이런 걸 물어보기도 하고 택시만 타면 그렇게 인터뷰를 해서 요즘은 안 그래요. 되게 피곤해진 적이 많아가지고 네. 뭔가 범상치 않은 택시를 발견하면 항상 기사님들이랑 대화를 나누는데 그러다 보면 그분들의 뭔가 숨은 인생 스토리 같은 게 굽이굽이 펼쳐져 나올 때가 많거든요. 네, 저희 예전에 하와이 갔을 때 그분의 수십 년 이민사를 다 들었었는데 근데 재미도 있지 않았나요? 거의 파친코였죠. 남자 파친코. 가끔 아주 힘들어질 때도 있지만 이분이 외로우셨구나라고 느끼게 되는 그럴 때도 있지만 저도 택시만 타면 인터뷰하는 건 아니에요. 아주 가끔 이분은 뭔가 이야기가 있다 싶을 때 궁금함을 못 이기고 여쭤보는 건데 제가 호프마당 사장님께 여쭤봤죠. 사장님, 이 간판 바꾸신 거예요? 그랬더니 사장님이 간판이 어떻게 바뀌게 됐는지에 대해서 바뀌었어요. 이렇게 끝난 게 아니라 탑차가 지나가다가 여기를 긁었다 찢어가지고 그랬나? 그래가지고 아는 데서 했어요. 6만 원 주고. 근데 젊은 사람이더라고. 트럭 운전사가. 이러면서 줄줄줄 길게 말씀을 하신 거예요. 맞아요. 그래서 이거 그러면은 간판 수리비는 받으셨어요? 했더니 그분도 젊은 분이고 해서 안 받았다 그랬나? 네. 그냥 이제 좀 융통성 있게 봐주고 넘어갔다. 이런 얘기를 해주셨죠. 그렇게 저희가 사장님이랑 난데없이 옆 테이블에 앉아서 긴 대화를 나누게 되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자연스럽게 이 버섯튀김 너무 맛있다 이런 얘기를 하다가 제가 물었죠. 사장님 고향이 어디세요? 저희는 맛있는 음식을 먹을 때 이걸 만드신 분이 혹시 남도 출신이신가?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어서 한번 여쭤봤던 것이죠. 그랬더니 사장님이 뜻밖에도 아니 서울 토박이에요 라고 얘기를 하시면서 시집와서 서교동에 40년 동안 계속 살고 계시다. 이렇게 해서 굽이굽이 이야기가 시작되었는데요. 자, 여러분들께 7화 주제를 말씀드리겠습니다. 7화의 주제는 호프마당입니다. 자, 톡톡 한번 갈기고 갈까요? 둘, 톡톡톡톡톡! 이때만 해도 호프마당이 7화의 주제가 될 줄은 몰랐죠. 7화 주제는 이미 정해둔 게 있었는데 또 살짝 미루고 호프마당의 이야기를 7화로 다룰 수밖에 없게 되었어요. 그렇습니다. 그 이야기를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네, 6화를 녹음하고 그날 너무나 지쳐있던 저희에게 생명수와 같은 맥주를 마시러 간 곳에서 저희는 조금 기이한 경험을 했던 것 같아요.
사장님과 이렇게 긴 얘기를 나누게 될지도 몰랐고 어떻게 보면 그냥 호프집에 맥주 마시러 가면은 나와 내 일행들이 주인공이고 거기에 사장님은 음식을 만들어서 주시는 분, 뭐 원하는 서비스를 제공해 주시는 분 이렇게 잠깐 만나고 스쳐 지나가는 사이가 되잖아요. 근데 그분과 이렇게 대화를 나누면서 그분의 인생에 대해서 알게 될지 몰랐던 거죠. 그날만 특히 그랬는지 모르겠지만 계속 다른 손님들이 없이 네. 우리 셋이서 깔깔대고 계속 수다를 떨다가 마지막쯤에 우리가 나오기 전에 남자 두 분이 와서 뭔가 시켰었죠. 그랬네요. 그래서 저희 셋이 주로 이제 사장님께 질문을 하고 사장님의 인생 역정 얘기를 막 듣게 된 거예요. 그 첫 키워드는 음식이었죠. 네. 일단 버섯튀김과 김치전이 너무 맛있다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이 버섯이 말린 것이냐, 이 촉촉함과 쫄깃함의 오묘한 밸런스가 너무 인상적이다 이런 질문을 드렸습니다. 그랬더니 사장님이 정말 줄줄줄 본인의 레시피를 하나도 아낌없이 원래 자신 있는 요리사들은 레시피를 그렇게 싸고 돌지 않아요. 다 공개를 공개하죠. 합니다. 그래서 버섯튀김에 대해서 얘기를 해주셨어요. 이것은 말린 표고로 만든 것이 맞는데 물을 최대한 조금만 잡아서 불려야 된다. 그리고 불리기 전에 휘휘 물에 헹궈서 불순물 같은 거를 가볍게 제거를 하고 불리는 물 자체는 양을 아주 작게 잡아야지 나중에 이제 짜서 버리는 물이 적어지는 거죠. 그렇게 해서 버섯의 향을 그대로 보존을 하는 거죠. 그리고 한번 그렇게 물기를 짜낸 다음에 튀김 옷을 입힐 때 그때 완전히 킥이 들어가더라고요. 튀김 가루 말고도 사장님의 비결은 땅콩을 즉석에서 갈아서 같이 넣는 것이었습니다. 그때 왜 선우 씨가 땅콩 갈아놓은 그 분태라고 분태를 사용하시나 이렇게 분태를 여쭤봤죠. 쓰시나요? 그랬더니 아니요. 바로 이렇게 윙 갈아가지고 쓰죠. 분태를 쓰면 쩐맛이 나서 안 돼요. 이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해물김치전은 저희가 전에도 먹어본 적이 있었던 메뉴였지만 버섯튀김에 땅콩가루가 들어간다라는 얘기를 듣고 나니까 김치전에도 저희가 미처 알아채지 못한 뭔가 비결이 있을 것만 같더라고요. 사장님 김치전도 참 맛있는데 이거는 어떻게 만드시는 거예요? 라고 여쭤봤죠. 감자채 넣은 거예요. 감자채. 놀랍게도 감자전이 아니라 김치전인데 감자채를 썰어서 넣으시더라고요. 그 채를 정말 가늘게 써는 게 비결이라고 하셨고 그래서 저희가 이렇게 찢어봤더니 안에 정말 얇게 맞아요. 채쳐져 있는 감자가 들어가 있었죠. 네, 감자를 그렇게 베이스로 섞어서 넣으면 뭐 파나 양파만 들어갈 때와 다르게 좀 씹는 맛도 다른 질감의 것이 있고 그리고 부침 가루로만 말하자면 면적을 채울 때보다 더 식감과 맛을 채울 수가 있는 거죠. 약간 꼬숩기도 하고. 그렇죠. 사장님은 분명 오래 요리를 해온 분이고 뭔가 손맛이 남다르다 싶어서 언제부터 음식을 이렇게 잘하셨는지 취재에 들어갔습니다. 맞아요. 저희 둘 다 인터뷰하는 걸 좋아하다 보니까 점점 다각도로 질문을 던지기 시작했죠. 요리를 원래 잘하셨나요? 라고 여쭤봤더니 40년 전에 시집 왔을 때는 아무것도 할 줄 아는 게 없었다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때는 아마 사장님이 위에 언니가 3분 있다 그랬나? 네. 그리고 본인이 막내라고 하셨던 것 같아요. 네, 그리고 올케 언니 그러니까 오빠의 부인도 같이 살고 있고 해서 뭐 자기는 그냥 어시스턴트 정도의 일만 하고 주도적으로 요리를 해본 경험은 없는 상태였다고 했어요. 근데 결혼을 하니까 이제 시어머니가 이걸 좀 해봐라, 저걸 좀 해봐라 이런 걸 지시하기 시작하신 거죠. 갑자기 배추 9포기를 주면서 김치를 담가라 이런 식이었던 거죠. 네. 그래서 그래서 김치를 어떻게 담가요? 내가 담가본 적도 없고. 그래서 친정엄마한테 전화를 했지. 요즘처럼 뭐 이렇게 스마트폰 있으면 영상을 보여주겠지만 그때는 전화를 수십 통을 해가면서 네. 아침 7시부터 전화를 매 단계마다 수십 통을 해가면서 김치를 담갔다고 해요. 그래서 모든 게 다 끝났을 때는 밤 9시였고 그 과정에서
너무 간을 많이 여러 번 보신 거죠, 이분이. 그래서 배탈이 났다고 합니다. 그 김치를 다 담가 놓고 나서 다행히 맛은 있게 나왔지만 다음날 아주 복통으로 고생을 하셨대요. 그래서 시어머니가 시아버지랑 또 이 사장님의 남편한테 아주 한 소리를 들으셨다고 하더라고요. 네. 그렇게 차근차근 요리력을 쌓아가시던 이 호프마당 사장님은 한 번의 도약을 맞게 됩니다. 그것이 바로 자녀들이 유치원에 갔을 때인데요. 그 시기에 아이들이 유치원에 가 있는 동안에 요리를 배우러 다니셨다고 해요. 이게 선우 씨, 우리는 아이들이 없으니까 드디어 아이들이 유치원에 갔다라고 하는 것에 해방감을 그렇게 크게 실감하지는 않잖아요. 아, 이제 유치원 가고 나면은 좀 시간이 생겼나 보지 이 정도로만 생각하는데 주변 친구들 맞아요. 얘기 들어보면은 천국이 이제 시작된다. 사실 시간이 길지도 않은데 맞아요. 서너 시간 이런데 맞아요. 뭐든지 할 수 있을 것 같고 그렇게 그 시간이 꿀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호프마당 사장님은 그 꿀 같은 시간에 요리 수업을 받으러 다니신 거예요. 그래서 한식 조리사 자격증 과정을 들으셨다고 해요. 약간 주민들 대상으로 하는 네네. 공짜로 하는 그런 거였다고 하셨어요. 말하자면 뭐 주민센터라든가 구청이라든가 이런 데서 이제 저렴한 가격에 열어놓는 그런 강의를 다니셨다고 해요. 그래서 거기에서 좀 다양한 걸 배워서 이제 아이들 반찬 그리고 도시락을 싸주는데 활용을 하셨다고 합니다. 그때 배워서 잘 하고 있는 메뉴로 뭐 돈가스, 동그랑땡 이런 걸 얘기를 하셨고 그리고 자녀들이 가장 좋아했던 메뉴가 또 우리 소풍 때마다 빠질 수 없는 김밥이죠. 김밥을 그 배운 대로 공작새 스타일로 만드는 예쁜 김밥 만드는 방법 막 저희한테 다 설명해 주셨어요. 김밥에 김에다가 밥을 말아서 물방울 모양으로 이렇게 말아서 썬 다음에 그거를 물방울 하나하나 돌려서 놓으면은 그게 이제 공작이 날개를 펼친 모양이 된다. 그러니까 이게 되게 프리젠테이션을 멋지게 하는 그런 방식인 거죠. 그래서 그거를 소풍 때 그 도시락을 가져가면 이 사장님의 아드님은 선생님이 그것을 보고 도시락이 너무 예쁘구나 이 말씀을 해주시기 전에는 젓가락을 대지도 않았대요. 계속 자랑을 하고 싶은 거죠. 엄마가 너무 음식을 잘하니까. 그 아이들에게 도시락을 싸주던 그 메뉴들이 그대로 여기 지금 호프마당에 안주로 되어 있는 것들이 있다고 하셨어요. 네. 돈가스도 직접 만들어서 내놓는 것이고요. 저희가 먹었던 그 버섯 튀김에 대해서도 이거 뭐 넣고 이렇게 조물조물하면 도시락 반찬이 된다라고 말씀을 해주셨죠. 강정. 아, 고추장이랑 맞아요. 뭐 이렇게 설탕이랑 넣고 양념해서 버무리면 이제 버섯 강정이 된다. 그래서 저희한테도 남기면 싸줄 테니까 집에 가서 그렇게 해 먹어라 라고 알려주셨어요. 맞아요. 하지만 저희는 남기지 않았죠. 저희는 점점 취해갔습니다. 맥주를 콸콸 마시면서 안 그래도 목이 탔는데 이 사장님의 얘기를 듣고 있으니까 사장님 말씀도 참 잘하세요. 그죠? 네, 너무 조곤조곤 아주 막 말이 많아서 피곤하다 이런 느낌이 전혀 아닌데도 맞아요. 저희가 여쭤보는 것들에 대해서 귀찮아하지 않고 너무 얘기를 잘해 주시더라고요. 또박또박 말씀을 해주셨어요. 저희가 마시고 있는 동안 마침 따님과 따님의 남편분이 잠깐 들르기도 했어요. 그죠? 네. 그래서 뭔가 편안하게 대화를 주고받는 거를 듣고서 아, 가족이구나 이런 거를 알 수가 있었고 저희의 짐작에는 따님이 엄마한테 저녁을 얻어먹으러 온 것도 같았습니다. 저녁 얻어먹으러 왔다 그랬어요. 아, 네네. 근데 나중에 그 그랬는데 사장님이 약간 주방일을 거들어주던 따님이 사고를 친 거예요. 뭘 엎었죠. 네. 당무를 엎었다 그러셨던가? 그게 뭔가 육수 같은 거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거를 와장창창 막 하더니 주방에서 되게 좀 술렁술렁 막 이런 분위기가 되더니 이제 사장님이 그거를 수습하느라 너무 바빠지신 거예요. 그래서 저녁을 챙겨줄 수 없는 상황이 되니까 따님이 빠르게 퇴각하는 모습을 볼 수 있었습니다. 따님 근데 워낙 자주 여기를 들르는지 집도 가깝다 그랬고 저희가 사장님께 뭘 요청하거나 그러면 정말 싹싹하게 와서 저희에게 맞아요. 뭘 갖다 주시고 서빙을 한 번, 두 번 해본 솜씨가 아닌 그랬어요. 느낌이었죠.
그래서 뭐 엄마 그거는 그러면 주말에 해줘 이러고 따님이 씩씩하게 가셨습니다. 그러고 나서 또 주방 바닥을 다 치운 사장님과의 대화가 재개되었죠. 그랬더니 뭐 딸 이야기도 하시고 그 아래에 있는 아들 얘기도 하시면서 이제 자식들 음식 챙겨주는 이야기 뭐 이런 거를 들려주셨어요. 근데 생각해 보면은 자녀들이 지금 장성해서 결혼을 했기도 하고 또 한 분 안 했기도 한데 아직까지 음식을 챙겨주는 게 너무 귀찮을 법하잖아요. 그래서 귀찮지 않으세요? 이렇게 여쭤봤더니 재밌으시다는 거예요. 네. 정말 표정으로 정말 재밌다는 걸 드러내면서 말씀을 해주셨는데 생각해 보세요. 아이들 도시락 만들고 뒤치다꺼리하고 나중에는 호프집에서도 그 만들던 메뉴 직접 다 만들어 가면서 계속 운영을 하고 계신데 그 사이사이에 새로운 메뉴 계속해서 만들어서 아이들에게 해주시면서도 계속 즐거워하실 수 있다는 게 전 너무 놀랍게 느껴졌어요. 맞아요. 그래서 자녀에 대한 이야기 중에 따님이 차를 사고 싶어 한다 이런 얘기가 나왔죠. 근데 사장님은 이제 차 사는 걸 반대하면서 엄마 차를 가끔 갖다가 써라. 그리고 급할 때는 쏘카 빌려서 타면 되지 않느냐. 이런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사장님은 60대셨습니다. 네, 60대 중반이신데 쏘카를 아시더라고요. 네. 그래서 사장님 쏘카 이용하세요? 이랬더니 그럼요. 난 지방 가면 쏘카 그렇게 편하더라고. 얼마 전에도 전주 가서 쏘카 타고 다녔잖아.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이 시점에서 두 번째 주제, 취미 생활이 시작됩니다. 전주에는 무슨 일로 가셨나요? 했더니 놀랍게도 공연을 하러 가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공연하는 악기는 마침 저와 같은 악기. 우리 서사음에서 제가 우쿨렐레를 담당하고 있잖아요. 우쿨렐레를 하신다는 거예요. 이 사장님이. 여기서 사장님과 거의 1시간 이상의 대화를 이어왔지만 너무 놀라운 단어 우쿨렐레의 등장에 저희 둘은 약간 이성을 잃었습니다. 그리고 저희는 맥주를 여러 잔 마신 상태였죠. 아니 어떻게 호프집 사장님 60대 중반이신 분과 같은 악기 동호인이 이렇게 손님으로 마주칠 수가 있는지. 그 호프마당 앞에 마침 사장님의 빨간 프라이드가 대져 있었는데 저 악기 저기 있어요. 이러더니 나가셔가지고 그 늘 갖고 다니는 악기를 하드 케이스를 들고 와서 보여주셨죠. 뭔가 막 되게 멋진 가죽 같은 걸로 되어 있고 거기서 악기를 꺼내셨는데 되게 포스 있는 그런 우쿨렐레더라고요. 악기에도 투자를 많이 하신 듯 보였고요. 그 케이스 안에도 막 털이 이렇게 보충제 같은 것들이 딱 있는데 제가 갖고 다니는 저 오늘도 녹음하려고 가지고 왔지만 저런 부직포 케이스가 아니라 너무 번듯한 거죠. 맞아요. 오랫동안 해오신 그 느낌이 확 드는. 그 악기 케이스와 악기의 전반적인 느낌도 사장님 모습이랑 좀 통하는 것 같았어요. 맞아요. 손님이 뭐 많거나 적거나 간에 스스로의 스타일로 딱 예쁘게 차려 입으신 그런 모습. 호프집이 저희가 처음 들어갔을 때 조금 웃기도 했는데 뭐 온갖 것들이 그 구석구석에 막 놓여 있어요. 뭐 아이 장난감 같은 것도 보이고 조화 같은 그런 것들도 있고 온갖 물건들이 막 이곳저곳에 놓여 있어서 약간의 생활감처럼 사는 곳은 아니지만 그런 게 느껴지는 곳이었는데 가만히 있어봐요 이러시더니 주방으로 가셔서 저 위쪽에 꽂혀있는 앨범을 의자를 놓고 올라가셔가지고 뽑아서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네. 거기에는 놀랍게도 사장님께서 지금까지 다녔던 다양한 공연의 모습들이 기록이 되어 있었습니다. 사진도 있고 어떤 리플렛 같은 것들도 있고요. 그 역사가 짧지 않더라고요. 네, 그 동호인이 플루메리아라고 하는 그런 악단이라고 해야 될까요? 거기서 활동을 하시는데 그분들의 규모가 또 상당하더라고요. 네, 전주에도 그 팀이 공연을 하러 가셨던 거고 사장님은 놀랍게도 거기서 우쿨렐레뿐만이 아니라 오카리나, 칼림바 이런 악기들까지도 배워서 연주를 하고 계셨습니다. 사실 오카리나 하면 리코더랑 또 약간 비슷한 계열이기도 그렇죠. 해서 우리 친구죠. 이 서사음을 한 몸에 구현하고 계신 거죠. 인간 서사음. 서교동이시잖아요. 네. 서교동 사이버 음악대.
근데 사이버뿐만이 아니라 정말 다양한 활동들을 해오고 계셨더라고요. 네. 그 모습이 너무 좋아 보였어요. 맞아요. 그리고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던 그 사장님의 약간의 굽이 있는 구두, 그 굽 쪽에 사실은 반짝이가 이렇게 급색 반짝이가 붙어 있었거든요. 그래서 아, 사장님 저렇게 멋을 부리셨구나라고 생각했는데 그게 공연 의상 같은 것과 되게 잘 어울리고 그 공연에 그 신발을 신고서 무대에 섰다고도 하셨어요. 그게 제가 지금 기억이 가물가물하죠. 저는 이제 여러 잔을 마셨거든요. 그 사진 속에 그날 우리가 봤던 그 신발을 신고 찍힌 사진이 있었어요. 그랬던 것 같아요. 네. 네. 그리고 사장님은 우쿨렐레, 오카리나 이런 악기니까 하와이 느낌이 나는 그런 음악 있잖아요. 그래서 그 동호회 친구들과 같이 천을 직접 동대문 시장 같은 데서 끊어서 의상을 만들기도 하시고 그 이야기도 어찌나 재밌게 하시던지. 네, 그렇게 직접 음악 활동을 하면서 아주 즐겁게 지내고 계시더라고요. 그리고 저도 제 우쿨렐레의 스트랩 있잖아요. 이렇게 몸에다 거는 그 줄이 하와이 갔을 때 제가 기념품으로 사왔던 거였는데 사장님도 이거 스트랩 하와이에서 사온 거라고 말씀하셨었죠. 맞아요. 계속 확인을 해줘야 돼요, 선우 씨가. 왜냐하면 저는 가물가물하거든요. 열대의 꽃 같은 것이 이렇게 무늬로 그려져 있는 그런 예쁜 스트랩을 갖고 계셨고요. 그런 음악 활동뿐 아니라 저희가 선우 씨와 제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음미체 활동이거든요. 음악, 미술, 체육이 일상생활에 적절히 깃들어 있으면 참 즐겁다. 그리고 이것이 정신건강이든 어떤 일상의 여유든 여러 가지로 참 많은 도움이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근데 이 사장님께서는 또 체육 활동도 열심히 하고 계셨습니다. 맞아요. 이 사장님이 저희가 갔던 그날은 낮에 파크 골프를 치고 오셨다고 하더라고요. 그게 어디 골프랑은 다르게 공원, 난지공원 같은 그런 곳에 파크 골프장이 잘 돼 있다고 말씀을 하시면서 햇빛 받으면서 한 시간 정도 치셨다고 했나? 그러고 나서 댁에 가서 좀 쉬고 나오셨다고 했죠. 네, 그리고 코로나 이전에는 당구도 치시고 수영장도 다니셨다고 해요. 당구도 열심히 배우셨다고 했어요. 네. 사장님 말씀이 뭘 하든 차가 있어야 된다. 이 얘기를 여러 번 반복을 하셨는데요. 본인이 차가 있기 때문에 수영장을 다닐 때도 시간이 끝나고 나면은 수영장 동생들을 데리고 일산이며 파주 같은 곳으로 식사를 하러 많이 다니신다고 해요. 그 기동성에서 어떤 삶을 즐길 수 있는 또 원동력이 나오는 거죠. 또 차에 대한 중요성은 우리 선우 씨도 사랑한다고 말할 용기 안에 실린 자기만의 차라고 하는 명문이죠. 이것은 그 글 꼭지를 쓰셨잖아요. 네, 여자에게는 자기만의 차가 필요하다. 그 글을 읽고 운전을 시작했다라고 하는 사람이 워낙 많았고 그 책의 앞에 추천사를 써주신 장유진 작가님도 장롱면허를 이 글을 읽고 꺼내서 운전을 하기 시작했다라고 하셨죠. 맞아요. 그게 뭐 꼭 차에만 국한되는 게 아니라 스스로 삶의 주도권을 가지고 자기 힘으로 움직이고 그런 생각이 이 사장님의 삶 전반에 깔려 있었어요. 내가 누군가가 나를 데려다 주기를 기다릴 것이 아니라 내가 이것을 핸들을 잡고 내 인생을 운전해 나가야겠구나라고 생각하신 그게 느껴졌어요. 맞아요. 그리고 그 차는 막 비싸고 좋은 차일 필요는 없는 거죠. 자기 자신을 어딘가로 데려다 준다라고 하는 것이 중요한 거죠. 근데 차 바꿀 계획 말씀해 주셨잖아요. 사장님이 맞아요. 명리학 공부를 하시는데 본인한테 빨간색이 좋다라고 해서 빨간 차를 옛날에는 350만 원 주고 빨간 티코를 몰았다고 하셨고 그 다음에는 빨간색 프라이드를 지금은 몰고 계셨고 이제는 빨간색이 아니라 흰색이래요. 네, 왜냐하면 대운이 바뀌었기 때문이다. 그래서 흰 차를 지금 예약을 해놓고 기다리고 계시다고 합니다. 근데 이 사장님이 당구도 그렇고 수영, 파크 골프 이런 게 비용이 많이 들어가는 게 아니라 동네 그 서교동에 오래 사시면서 서교동의 인근의 주민센터라든가 이런 것을 각각 잘 이용하고 계신 거예요. 멀지 않은 곳에 있는 공원에 조성된 것들 이런 거를 저렴하지만 내가 이것도 이용해보고 저것도 이용해봐야겠다라는 거를 정말 즐겁게 잘 활용하고 계시더라고요. 맞아요. 요리를 배울 때
한식 조리사 자격증을 막 비싼 학원이 아니라 공립센터에서 배우셨던 것처럼 음악이라든가 체육 활동들도 그렇게 시에서 구에서 마련해 놓은 시설들을 너무 잘 활용하시는 분이시더라고요. 보통 골프 치러 다닌다라고 하면은 막연히 뭐 요즘은 20, 30대도 골프를 많이 치지만 시간도 많고 돈도 많고 나이가 든 분이 골프를 치러 다닌다라고 하면은 굉장히 여유로운 어떤 삶을 그리게 되잖아요. 자동적으로. 그렇죠. 근데 그게 아니라 본인의 호프집을 운영을 하면서 낮 시간을 활용해서 시에서 제공하는 수많은 것들을 부지런히 찾아다니면서 말하자면 골프를 치러 다니는 그런 생활을 잘 즐기고 계신 모습이 저는 참 너무 건강하게 느껴지기도 네, 했습니다. 건강하고 부지런하고요. 이어서 세 번째 주제가 시작됐습니다. 세 번째 주제는 저희는 이때쯤 됐을 때는 아까 음식 얘기 한참 했고 그리고 자녀분들과 이런 레크리에이션 취미 활동에 대한 이야기를 한참 했잖아요. 이제 일어서서 좀 있으면 집에 가야지 하고 있을 때였어요. 다른 남자 손님들이 들어와서 또 그 안주도 해주시고 해서 그래 이거 마시고 이제 일어날까 하던 중에 이렇게 거대한 세 번째 주제가 나타나게 될 줄은 몰랐습니다. 네. 사장님은 서교동에서 40년 동안 살고 계셨죠. 서교동이 지금은 정말 근처에 홍대도 있고 번화가이기도 하고 오래된 주택가로 우리들 세대는 생각하고 있는데 사장님이 시집 오셨을 때는 그렇지도 않았다고 해요. 사장님 여기서 오래 사셨으니까 그동안 변화가 많았을 텐데 어떠세요? 라고 여쭤봤더니 또 너무 흥미진진한 지역사회의 변천사를 들을 수가 있었어요. 마포구 쪽에 계신 분들은 아실지 모르겠지만 이 동네에 잔다리로라는 길 이름이 있거든요. 근데 그 잔다리로의 유래에 대해서 얘기를 해주시면서 서교동에 원래 개울이 되게 많았대요. 근데 그 잔다리가 작은 다리 있잖아요. 잔잔바리 다리들. 개울과 개울 사이를 잇는 그 다리들이 많아서 잔다리라는 이름이 생겼다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때만 해도 사대문 안이 좋은 동네였기 때문에 서교동 이쪽은 좀 촌 느낌이 나는 그런 지역이었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리고 서서히 좀 큰 주택들, 좀 마당이 딸린 2층 집 그런 것들이 많이 생기기 시작할 때가 있었고 이제 그러고 나서는 뭐 하나씩 허물어지고 빌라가 되고 상업지구가 되기 시작한 거죠. 저는 막 젠트리피케이션이 일어나고 할 때 그 한복판에 서 있기도 하고 그래서 그 근처에 공사가 막 많이 벌어지는 것의 피로감, 나날이 동네가 바뀌는 것에 대한 어떤 약간 서운함 같은 것들이 있었는데 그렇진 않으셨어요? 라고 여쭤봤더니 사장님은 되게 유연한 분인 것 같아요. 맞아요. 성격 자체가 변화하면 왜 이렇게 변하는 거야 라고 뭔가 따져 묻기보다는 그런가 보다 이렇게 하면서 변하는구나. 그 변화의 와중에서 자기가 할 수 있는 걸 찾고 네. 즐길 수 있는 걸 찾는 그런 성격의 분인 것 같았어요. 예전에는 이 사장님이 시집 오셨을 때 그 집이 본인이 사시던 집이 어찌어찌 해서 시아주버니 명의로 되어 있었다고. 네, 제가 더 정확하게 기억을 하는 그죠? 것 같은데 여러 세대가 한 건물에 같이 사는 뭐 다세대 주택 같은 곳이었다고 해요. 그랬는데 이제 시댁 식구들, 그러니까 시아버지랑 그다음에 시아주버님 이런 분들이 다 모여서 살았었는데 원래는 시아주버님이 시아버지를 모시게 되어 있어서 더 넓은 집을 사용을 했었대요. 그리고 이 사장님 댁은 좀 더 위층에 더 작은 집이었는데 이 시아버지가 이유는 알 수 없으나 나는 얘네랑 지내겠다라고 지목을 하셔서 조금 더 넓은 집인 시아주버님 명의로 되어 있는 집에 시아버지랑 같이 살고 계셨다고 합니다. 그래서 말하자면 본인 명의가 아닌 남편의 형 명의로 되어 있는 집에서 생활을 하고 계셨던 거죠. 이런 이야기로 짐작 가능하시겠지만 세 번째 주제는 주거와 경제입니다. IMF 때 부도가 나서 이 집이 차압을 당했다고 해요. 네, 그때 정말 힘든 가정들이 많았었고 경매에 넘어가서 막 싸게 나오는 집들도 많았고 그런 집에 살다가 갑자기 쫓겨나게 되는 사람들도 많았던 되게 혼란스러운 시기였죠. 근데 이 사장님도 남편분의 사업이 아마 잘 안 되었던 모양이에요. 이제 그러면서
좀 집안이 흔들리는 위기를 맞게 됐는데 그때 본인이 사시던 시아주버님 명의의 집이 경매에 넘어가게 된 겁니다. 근데 이 경매에서 집이 또 한 번에 팔린 것도 아니고 유찰이 2번이 됐었다고 해요. 그래서 이제 마지막 3차 경매에 오르게 되었는데 당시 30대 후반에 사실 지금의 저희보다도 훨씬 어린 나이였던 사장님은 그리고 이 말씀을 덧붙이셨어요. 제가 또 30대는 또 괜찮았어요. 네, 예뻤다고. 지금도 네. 되게 귀여우신 외모이신데 예뻤다고. 그래서 경매에 본인이 참여하기로 결심을 하고 생판 모르는 그런 법원 같은 데 찾아간 거죠. 근데 그렇게 아주 많지 않은 나이에 좀 뭔가 모르는 것 같은 그런 여자가 법원에 와서 막 기웃대고 있으니까 말하자면 거기에 꾼처럼 상주하는 경매꾼들이 많은 조언을 해줬다고 해요. 이런 식으로 해봐라, 저런 식으로 해봐라. 근데 그때 너무 재밌었던 얘기가 경매는 1원이라도 높게 쓰면 이기는 거다. 그래서 단위를 똑 떨어지게 쓰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당시에 그 빌라는 8천만 원부터 경매가 시작이 됐는데 그 경매꾼들의 조언을 듣고서 사장님이 8,111만 1,111원을 써서 냈다고 합니다. 야, 진짜 이건 전혀 몰랐던 세계인 거죠. 아마 저희가 썼다면은 막 8,050만 원. 그렇죠. 8,100만 원. 8,100만 원 이렇게 쓰지 8,111만 이렇게 쓸 생각도 못 했죠. 그렇죠. 그리고 8,100만 원 썼는데 111만 1,111원한테 지면 얼마나 분하겠어요. 근데 그런 거는 이제 겪어본 사람들이 아는 전문가의 세계인 거죠. 그렇게 해서 다행히 살던 집에서 쫓겨나지 않을 수 있게 됐다고 합니다. 그랬는데 또 한 번의 위기가 닥치죠. 네, 이제 돈을 갖다 내야 되는 그렇죠. 날이 온 거죠. 낙찰을 받았으나 이 대금을 지불을 해야 되는 날인 거죠. 사장님은 근저당 설정을 해놓은 게 있어서 4,500만 원이 거기 있으니까 3,600 몇만 원인가를 어쨌든 준비해서 가지고 갔는데 그 은행이 좀 멀었다 그랬죠. 은행이 서대문에 있었죠. 네, 그 서대문에 있는 은행에 오후 2시쯤 갔더니 이거 아니다, 4,500만 원 더 가지고 와라 라고 얘기를 듣고 어떡하나, 당장 4,500만 원을 어디서 구하나. 그러니까 그 근저당 설정이라고 하는 거를 쳐주지 않고 없었던 거죠. 더 그거를 더 마련했어야 됐던 거죠. 그때는 또 근데 은행 문을 3시 반에 닫던 시절이었고 너무 낭패다, 도저히 그때까지는 못 구한다고 했더니 그분들이 뭐라 그랬죠? 우리가 6시에 퇴근하니까 그때까지만 해갖고 오세요. 기다릴게요. 그래서 퇴근하는 시간 바로 직전까지 생각하면 너무 바트니까 3시간 안에 5시까지는 어떻게든 4,500만 원을 구해야겠다라고 생각하신 거죠. 근데 요즘처럼 인터넷 뱅킹이 잘 돼 있는 때라고 해도 진짜 어떻게 4,500만 원을 뭐 2-3시간 안에 구한다? 너무 막막하고 아득한 일이잖아요. 맞아요. 근데 이 사장님은 결국은 그걸 해낸 거죠. 맞아요. 일단은 본인이 다니던 교회에 장로님에게 연락을 했다고 합니다. 지금은 교회는 안 다니신다고 했어요. 다니시던 교회가 아주 기업화되는 걸 보고 그 이후로 안 다니신다고 했습니다. 네. 근데 이제 같은 교회에 다녔다는 거는 이제 서로의 삶을 봐왔고 좀 신뢰가 두텁다라는 얘기겠죠. 그래서 그 장로님께 사정을 얘기하고 부탁을 했더니 땡땡이 엄마는 절대로 떼어먹을 사람이 아니지 하면서 바로 은행으로 달려가서 당시 대학생이던 딸이 아기 때부터 여기저기서 받은 용돈 같은 거 모아놓은 통장을 깨서 그 돈을 바로 빌려주신 거예요. 진짜. 그 돈이 2,900만 원? 굉장한 돈이네요. 근데. 그러게요. 그 딸이 대학생 딸이 재력가였어. 이제 보니까 정리한 걸 지금 다시 보니까, 왜냐하면 저희가 술 마시고 이걸 까먹을까 봐 그날 밤과 다음 날에 이걸 막 정리를 했거든요. 근데 지금 다시 내용을 봤더니 아니 그 돈이 2,900만 원이나 되었다는 것도 놀랍네요. 네. 액수가 틀릴 수도 있어요. 네. 근데 사장님이 얘기하기로는 이제 그 돈이 사실 너무 감동적인 금액이었던 거죠. 말하자면은 자기 가족도 아니고 아주 가까운 친구도 아닌데도 이 사람의 됨됨이를 나는 믿는다 하면서 빌려줬다는 게
굉장히 놀라운 점이었고 다른 가족들의 경우에도 형편이 넉넉하지만 그렇게 많은 돈을 빌려주거나 하지는 않았어서 서운한 마음이 들기도 했다라는 말씀도 하셨어요. 그렇게 여차저차해서 3,200이 모였습니다. 1,300이 이제 더 필요한데 그거는 또 당시에는 또 볼링을 하셨더라고요. 은미채를 네. 중요하게 생각하시는 이 사장님이. 동호회 활동을 많이 하신 분이세요. 그래서 그때 당시 본인이 총무로 있던 볼링 동호회의 회장에게 또 연락을 해서 여차저차 힘들다라고 했더니 그 회장님이 이제 회원들을 하나하나 다 모아서 또 십시일반 돈을 모아준 거죠. 근데 그렇게 했는데도 모자라가지고 아까 그 교회 장로님한테 다시 찾아가가지고 아직도 모자라요 그랬더니 그 장로님이 뭐 온갖 사람들한테 연락을 해가지고 또 이웃 상인들한테 빌리고 해서 다 돈을 모아서 줬다고 했죠. 네, 여차저차 다 맞춰서 정말 극적으로 은행 문 닫기 1시간 전에 아니죠. 은행 문은 이미 닫혀 있고 은행 직원들이 퇴근하시기 전에 퇴근하기 전에 가져오라 한 시간으로부터 1시간 전에 금액을 간신히 맞출 수가 있었다고 합니다. 근데 그 금액도 지금처럼 5만 원짜리가 있는 때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10,000원짜리에 조금 금액이 올라가면 수표에 막 이랬는데 나중에 보니까 15만 원 빌려준 사람도 있고 그 액수가 다 진짜 가지각색이었다고 했죠. 이 사장님은 너무 자기가 급하고 정신이 없다 보니까 누구한테 얼마 빌렸는지 기록을 해놓을 상황도 경황도 없었던 거예요. 그랬는데 이 장로님이 다 꼼꼼하게 누구 100만 원, 누구 200만 원 이렇게 적어둔 기록에 보니까 정말 소액을 빌려준 사람은 15만 원 빌려준 사람이 있었다는 거예요. 근데 그 마음이 정말 너무 놀라운 거죠. 돈이 많아서 빌려주는 게 아니라 너무 힘든 상황이라고 하니까 아주 소액이지만 보태준다라는 마음. 자, 이제 돈은 만들었습니다. 언니가 이제 몰고 온 차를 같이 타고 서대문으로 가는데 이게 퇴근 시간이잖아요. 그래서 5시가 넘어서 아영고가 그쪽이 너무너무 막혔대요. 네, 당시에는 아영고가가 있을 있었죠. 때였던 거죠. 그래서 너무 발을 동동 구르다가 차가 너무 막히기 시작했다는 얘기를 듣자 저희는 주먹을 부여잡고 외쳤습니다. 사장님, 내려서 뛰어야죠. 사장님은 그렇게 뛰었죠. 하셨습니다. 그리고 아까 얘기한 것처럼 당시에는 5만 원짜리가 없어서 10,000원짜리 이런 거를 돈 보따리를 만들었으니까 부피가 굉장했을 거 아니에요. 근데 사장님은 그거를 가슴에다가 부여 안고 그리고 차가 이렇게 오가는 고가도로에 갓길로 뛰면 속도가 났을 때 더 위험해질 수 있잖아요. 중앙선을 따라서 뛰었다고 해요. 아, 진짜 영화지 않습니까? 맞아요. 진짜 네. 영화의 한 장면이에요. 근데 그렇게 막히는 차에 언니를 버려두고 혼자 가슴에 4,500만 원을 안고 뛰어서 아영 고가로부터 서대문까지 달려가서 간신히 시간을 맞췄다고 합니다. 네. 그래서 그걸 내려놓고 은행 직원들은 돈을 세기 시작합니다. 근데 당시에 개수기가 있긴 했었겠지만 뭐 몇 번씩 더블 체크를 해야 되니까 10,000원짜리를 막 손으로 세고 또 수표는 그 당시에 요즘 수표를 못 본 분들도 계시지 않을까? 그건 아닌가? 인터넷 뱅킹으로 거의 돈이 오가니까 그럴 수도 있겠네요. 네, 수표는 그 당시에 이제 뒤에 이서라는 뒷면에 걸 하죠. 그 자기 주민등록 번호랑 이름을 써야 되거든요. 그걸 또 대조하는 작업이 필요하고 그런 식으로 은행 직원들이 막 한바탕 한참을 돈을 셌어요. 그런데 뚜둥 2만 원이 빈 것입니다. 4,500만 원을 맞췄는데 2만 원이 부족한 거예요. 또 어떡해. 근데 생각해보세요. 이 사장님이 본인 수중에 있는 돈은 탈탈 털어서 다 넣고도 부족하기 때문에 그렇게 주변에서 꿨던 거잖아요. 너무 당황하고 어찌할 바를 몰라서 아영고가로부터 막히는 차를 뚫고 오고 있는 언니를 도착했는지 내려가서 기다리기로 합니다. 1층으로 뛰어 내려갔다고 해요. 하지만 언니는 아직까지 오지 않은 거죠. 사장님이 어떻게 했을까요? 건물 퇴근 시간이 닥쳐서 이제 직원들은 퇴근을 하고 청소를 시작했는데 청소부 분들에게 돈을 빌린 겁니다.
그때 진짜 뭐 어떻게 지푸라기라도 잡아야 되니까 그 청소하시는 분들께 저 돈 좀 빌려달라고 2만 원이 빈다고 이야기를 했는데 빌려주셨죠 또. 네, 그분들이 또 청소하는 분들이 한두 분이 아니라 막 서로 이렇게 물어보고 너 얼마 있니? 막 이렇게 얘기를 나눠서 막 5천 원, 3천 원 이렇게 모아서 또 2만 원을 만들어 주신 거예요. 그래서 간신히 그걸 채워서 완납을 하고 집을 지키게 되었습니다. 너무 엄청난 이야기였습니다. 네. 정말 일부러 영화에서 잠깐 한시름 놓았다가 뭐 차가 막혀가지고 또 달렸다가 이제 된 줄 알았는데 또 2만 원이 부족하고 이런 게 어찌나 쥐락펴락하는지 흥미진진하게 이야기를 들었고요. 사장님은 그 모든 것이 끝나고 나서 너무 지쳐서 탈탈 털린 상태로 1층에 내려와서 그제서야 도착한 언니를 만났다고 해요. 그래서 언니가 밥이나 먹으러 가자. 너 맛있는 거 사줘야겠다 했는데 밥은 무슨 밥이냐. 먹히지 않는다라고 하면서 언니에게 다시 2만 원을 받아서 그 청소하시는 분들에게 갚았다고 해요. 그러면서 사장님이 하셨던 얘기도 너무 인상적이었어요. 지금 같았으면 3만 원을 갚았을 텐데 그때는 어리기도 했고 사실 정신도 워낙 없었겠죠. 근데 그게 내가 3만 원을 갚을 거를 2만 원 그대로 드렸다는 걸 아직까지 마음에 갖고 계신 거죠. 그렇게 해서 낙찰받았던 정말 엄청난 모험 끝에 지켜낸 집에서 그 집에서 살고 계신 건 아니고 이제 그 집을 훗날 팔기도 하고 그랬지만 서교동에서 계속해서 살고 계신 거였고요. 이후로도 여러 사정 때문에 이 사장님이 혼자 두 아이를 건사하면서 살아가야 했는데 그래서 갈비집에서 아르바이트도 하고 뭐 그러다 보니까 할 줄 아는 거는 애들 도시락 싸던 것밖에 없으니까 이거를 맥주 안주로 내놓으면서 간단한 술집 같은 것을 차리셨다고 해요. 그것이 호프마당의 시작이었습니다. 네, 처음에는 연남동에서 시작을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야기를 다시 처음으로 돌려서 저희에게 호프마당을 처음 소개해 주셨던 분이 바로 밑강 작가님인데요. 술꾼 도시 여자들의 원작자이시죠, 밑강님은. 근데 이 밑강님은 또 워낙 안주 요리를 잘하는 곳, 맛있는 술집, 맛집 이런 거를 워낙 잘 알고 계신 분인데 이 밑강님이 연남동 시절부터 사장님 표현에 따르면 생맥주 한 잔이 1,300원일 때부터 거기를 단골로 잘 다니셨다고 해요. 연남동 시절 단골이던 밑강 작가님이 서교동으로 옮긴 뒤에 다시 이곳을 발견하고 새로 단골이 되면서 저희에게도 알려주신 거죠. 그렇게 이야기는 하나의 꼬리와 머리가 연결되는 구조로서 이렇게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마지막에 또 아무래도 여자 사장님, 60대 여자 사장님 혼자서 호프집을 운영을 하시면 힘든 일이 많을 거라고들 생각을 하잖아요. 그래서 취객들도 있고 막 뭔가 소란을 피우는 사람도 있을 텐데 힘드시진 않으세요? 라고 여쭤봤더니 아니에요. 저는 괜찮아요. 라고 말씀을 하시면서 누구한테나 항상 선생님 이렇게 좋게 얘기하면은 다들 알아서 잘 하고 부끄러워하고 다 정리가 된다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렇게 오랜 세월 동안 이렇게 호프집을 운영해 오신 분이 그렇게 말씀을 해주시니까 또 너무 좋더라고요. 맞아요. 저희가 6화 녹음을 힘들게 마치고 뒤풀이를 하러 간 호프마당이었는데 6화에서 저희가 40대, 50대가 될수록 삶이 좋다라는 얘기를 하면서 이게 크게 성공한 사람들만의 이야기가 아니라 어떤 것을 겪든 삶을 바라보는 시각과 태도의 문제다라는 얘기를 되게 조심스럽게 드렸어요. 그러면서 이 말이 설득력이 있었으면 좋겠다. 하지만 참 말하기 어려운 주제다. 그렇게 느끼면서 얘기를 하고 아주 지쳐서 간 곳에서 너무 신기하게 60대 중반에 60대 삶이 참 좋아. 난 즐기고 있어. 힘든 일들이 나에게 있었지만 상관없어. 이렇게 온몸으로 말하는 분을 만나니까 그날이 너무 마법 같은 거예요. 맞아요. 그 지친 하루에 어떤 해답을 보여주시는 것처럼 저희는 샘물을 마신 것처럼 정말 너무 상쾌하고 기분이 좋았습니다. 맞아요.
사장님도 경매와 은행 에피소드를 얘기를 했었지만 결코 쉽게 살아왔다고는 할 수 없는 그런 분인데도 지금 누구보다 삶을 즐기고 계시고 60까지는 사회의 의무를 다하는 시간이다. 나는 이제 그걸 끝냈으니 60대는 즐겁게 보내겠다. 이게 본인의 지금 삶의 목표라고 하시더라고요. 방송을 들으시는 분들 중에 일부러 서교동까지 가실 필요는 없지만 서교동 인근에 드나드실 일이 있거나 그 근처에 사시는 분들은 버섯튀김과 해물김치전을 시켜놓고 생맥주 한잔 하러 가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저희 녹음 시간이 점점 길어지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여둘픽을 스피디하게 해보겠습니다. 네, 오늘의 여둘픽은 호프마당 못지않게 강력한 포스를 지닌 여자 사장님이 지배하는 공간이죠. 어딘가요? 너랑 나랑 호프입니다. 이미 너무 사랑하는 분들이 많은 곳이긴 하지만 저희가 또 동네에서 아주 애정하는 그런 호프집이고 그곳의 사장님 또한 음식 솜씨가 너무 뛰어나십니다. 충청도 분이시죠? 네, 저희가 또 고향을 여쭤봤죠. 호프집인데 뭐라고 해야 할까요? 정말 한정식 집 같은 그런 느낌. 약간 요리집 같은 느낌이 있죠. 네, 그런 느낌의 음식들을 먹을 수 있고 두릅철이 되면 두릅 데침이나 튀김 같은 그런 시즌 음식이 등장하기도 하고 그리고 육전을 구워주시면서 너무 맛있는 갓김치랑 같이 내시고 정말 맛을 아는 그런 사장님이십니다. 통가자미 튀김 같은 음식도 있고 또 재밌게도 여기도 밑강 작가님이 많이 소개를 하신 곳이죠. 밑강 작가님이 치킨집보다 치킨이 맛있고 떡볶이집보다 떡볶이가 맛있는 호프집 이렇게 맞아요. 말씀을 그리고 하셨던 것 그것은 같아요. 진실입니다. 그래서 여기 가면은 다양한 메뉴들이 다 맛이 있고 처음에 망원동에 자그마하게 있다가 이제는 장사를 접을까도 생각하셨던 적이 있었다 그랬어요. 그랬는데 여러 사람들이 또 입소문을 내주고 그러면서 지금은 합정동에 조금 더 큰 규모로 2호점을 냈는데 양쪽 다 맛있고요. 근데 문제는 사람들이 너무 사랑하는 곳이다 보니 아주 소란스럽다는 점, 그 점은 염두에 두시면 좋겠습니다. 네, 저희가 40대 이제 중후반인데 저희를 비롯해서 모든 손님이 거기에 가면 애기가 됩니다. 애기야라고 부르시죠. 예전에 기억나요. 저희가 앉아있는 테이블에 이제 사장님이 와서 함께 얘기하고 있었는데 저쪽에 있는 어떤 손님이 사장님 강냉이 좀 더 주세요. 그랬더니 애기야 갖다 먹어. 갖다 먹어야죠. 애긴데. 그렇죠. 그럼요. 이 너랑 나랑 호프의 사장님도 여자 사장님이 아주 활기차게 그리고 이 음식에 대한 것과 이 공간을 지배하는 주도권을 갖고 일을 정력적으로 해 나가고 계신 곳이어서 이 호프마당과 함께 나이 든 여성들이 여전히 활력을 유지하면서 일하고 있는 곳을 저희는 응원하고 싶거든요. 그래서 여둘픽에 꼽아봤습니다. 이 두 곳에서 저희를 마주치게 되실 수도 있겠네요. 어제 이자람 작가님 북토크에서도 마치고 나가는데 이곳저곳에서 다 다가오시더니 톡토로입니다. 작가님 저 톡토로입니다. 요즘 팟캐 잘 듣고 있다. 나도 톡토로다.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해주고 계십니다. 네, 호프마당이나 너랑 나랑 호프에서 저희를 보시게 되면은 톡토로입니다. 이렇게 말씀 걸어주셔도 좋겠습니다. 네. 저희가 6화에서 소개했던 고민 사연을 보내주신 분들이 방송을 듣고 감사하게도 메일을 보내주셨어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틀님께서 작가님들 고민 상담 신청했던 이틀입니다. 작가님들께서 소리내어 제 글을 읽어주시니 약간 객관적으로 제가 무슨 생각을 하는지 봐줬던 것 같아요. 대한민국 많은 여성들이 그러하듯 저도 외부의 시선을 많이 신경 쓰며 살아온 편이라 그런지 누구에게든 좋은 사람이 되고 싶은 좋은 사람 컴플렉스가 있다고 생각해요. 그래도 메일을 보내던 날 메일을 쓰고 나니 에라 모르겠다 하고 좀 개운해졌었어요. 알고 있다고 해서 곧장 고민과 컴플렉스가 사라지진 않겠지만 확실히 밖으로 꺼내놓으니 기분은 환기되는 것 같더라고요. 작가님들께서 잘하고 있다고 응원해 주신 말에 힘입어 마음의 평온을 유지할 수 있도록 앞으로도 잘 다스려 보겠습니다. 두 분의 다정한 응원 다시 한번 감사합니다 하셨습니다.
익명님도 메일을 보내주셨어요. 작가님들 안녕하세요. 저번 주에 고민 사연을 보냈던 익명입니다. 바로 어젯밤엔 너무너무 무너질 것 같은 기분에 눈물을 펑펑 쏟았었는데 자고 일어나 팟캐스트를 들어왔다가 여둘톡이 업로드된 것을 보고 신나게 재생을 눌렀습니다. 두 작가님들 말씀을 들으며 나의 마음을 누군가가 알아주고 공감해준다는 사실에 너무나 힘이 났습니다. 뒷분의 사연 중 내 뒤에 여둘톡이 있다 라는 말도 저에겐 너무나 큰 힘으로 다가왔어요. 세상에 나 혼자 남겨진 듯한 기분에 휩싸여 있었는데 팟캐스트를 듣는 동안 작가님들 그리고 여둘톡을 사랑하는 다른 분들과의 어떤 소속감이 느껴져 마음이 참 든든해졌습니다. 추천해주신 책이라웃 에피소드도 들었습니다. 돈은 벌어야 한다는 말이 참 와닿았습니다. 오늘 마침 월급도 들어와 피트니스 이용권도 끊어보았네요. 건강한 몸에 건강한 정신. 우선 건강한 몸을 만들어 보려 합니다. 아자, 아자. 허지원 교수님의 나는 아직 나를 모른다라는 책이 그동안의 저에게 너무나 필요했던 책인 것 같아 전자책을 사러 리디에 갔더니 세상에 이미 구입해두고 읽지 않고 방치해뒀더라고요. 이 책을 찾게 될 거라는 미래를 예지했던 과거의 저. 하하. 힘든 시기에 두 분의 목소리가 너무나 큰 힘이 되었습니다. 앞으로도 늘 두 분을 응원하며 저도 작은 목표들을 성취하며 하루하루를 보내겠습니다. 작가님들 감사하고 사랑합니다. 해주셨네요. 네, 후배 때문에 고민을 주셨던 이틀님, 그리고 우울감 때문에 사연을 보내주셨던 익명님 도움이 되었다니 정말 다행입니다. 네, 그리고 댓글란에서 많은 분들이 이틀님이나 익명님에 대해서 본인의 경험을 또 나눠주고 계시더라고요. 두 분께 다른 분들 이야기도 도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아까 이야기했던 것처럼 저희가 6화에 대해서 가졌던 어떤 무거운 마음을 조금 가볍게 만들어주는 트위터에 리뷰가 있어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야나님께서 팟캐 여둘톡 6화에서 성공한 여성들이니까 40대, 50대가 더 좋고 편하다고 생각하는 것 아닐까 하는 사연자의 조심스러운 문제 제기에 성공 근처에도 못 갔고 4명이 집도 없는 비혼 40 넘은 여자인 나도 나이가 들수록 더 편하다는 생각을 하고 산다고 말하고 싶음. 그 좋다, 편하다는 감각은 미래가 안정적이어서도 아니고 가진 게 많아서가 아니라 많은 현실적인 문제들과 부딪히며 살아오면서 나 자신과 친숙해졌기 때문임. 내 안의 우선순위를 나이가 들면서 깨닫게 되기 때문에 삶이 어느 정도 편안해지는 것. 그래서 30보다 40이 좋다고 단언할 수 있음. 이라고 해주셨어요. 근데 저는 이 야나님도 저는 성공하신 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성공 근처에도 못 갔다고 말씀을 써주셨지만 저는 이 야나님이 생각하고 계신 것 그리고 40이 더 낫다고 단언하실 수 있는 이런 자신감 같은 것이 성공하신 분이라고 생각합니다. 맞아요. 저희가 지난 시간에 성공의 기준을 다시 생각해보자 이런 얘기를 나눴잖아요. 자기가 원하는 방식으로 살아가는 것 그리고 주어진 하루하루를 선물이라고 생각할 수 있는 것 그런 게 성공이 아닐까 하는 말씀을 나눴는데 야나님도 그런 분인 것 같습니다. 팟빵에서 그레이 그린님께서 톡토로 유니버스에 함께하며 톡토로십을 쌓아갈 수 있어서 기쁜 월요일입니다. 고맙습니다. 실리콘밸리 빵빵 애둘 톡토로 지역명을 많이 넣는다고 하시기에 넣어봅니다 하셨네요. 이분은 미국에 거주하고 계셔서 아마 월요일입니다 라고 하신 것 같아요. 이게 이 톡토로 유니버스가 지역명들을 이렇게 붙여주시면서 정말 재미있게 확장이 되고 있더라고요. 저희가 머릿속으로 막 지도를 그리고 있어요. 여기도 톡토로님, 저기도 톡토로님. 저희가 모아본 사연들에서 언급된 지역만 해도요. 개포동포동 톡토로에 이어서 반포동포동 톡토로님이 등장하셨고요. 그리고 토론토에서 토론토 톡토로님. 이분께서 토론토 저는 토토로입니다 라고 쓰셨는데 댓글로 어느 분께서 토론토로라고 쓰셨는데 그것도 너무 귀엽더라고요. 네. 그리고 왕십리에서 왕토로님. 내흥동 냉동 톡토로님. 내흥동을 찾아봤어요. 그랬더니 군산에 있는 지명이고요.
이분이 내흥동의 약간 말장난으로 미들네임을 냉동으로 해서 내흥동 냉동. 냉동 이렇게 된 거죠. 네. 이렇게 점점 넓어지는 톡토로 유니버스입니다. 도쿄 제1조선족 톡토로님도 계셨어요. 그래서 제가 지금까지 최장 네이밍 톡토로십니다 했었는데 실리콘밸리 빵빵 애들 톡토로님도 만만치가 않네요. 그러네요. 야매개비님께서 톡토로님들의 고민과 두 분의 이야기를 듣다 보니 손에 손을 잡고 만든 커다란 울타리 안에 안긴 느낌이에요. 솔직과 다정, 공감과 응원이 가득한 시간 만들어주셔서 고맙습니다. 자, 이 울타리의 이름이 뭘까요? 톡토로십이죠. 너무 네이밍 훌륭한 것 같아요. 10791533님께서 이때까지 에피 너무 좋았지만 6화는 무릎 치며 공감하며 들었어요. 특히 운동 관련 사연은 어릴 때 몸 관련, 시험 등수 관련, 기타 등등 관련 친척 어른의 오지랖이라 말하고 시비라고 정의 내리고 싶은 한 번쯤 당해본 사람들은 다 공감할 만한 내용이네요. 유유유. 저도 어릴 때 들은 그런 한마디 한마디가 조금씩 깊게 상처로 남아있어서 어른이 된 지금은 절대 어린이들에게 장난으로라도 상처되는 말 하지 않아야겠다고 다짐해요. Anyway, 여둘통 너무 사랑합니다. 톡토로톡토로톡. 네, 친척 어른들 다들 조심하세요. 네, 사과하십시오. 사과문 쓰셔야 됩니다. 세모 콧구멍님께서 저도 잠귀가 진짜 밝은데 맥스 이어플러그 사용 중입니다. 작은 용은 아니고 울트라 소프트 제품 사용 중인데 정말 좋아요. 윗집 아저씨 출근 시간이 이르신지 아침 6시만 되면 진동으로 알람이 울리는데 정말 고역이었거든요. 잠귀 밝으신 분들에게 정말 추천입니다. 톨콩 작가님과 예민한 부분도 비슷하고 같은 귀마개를 쓰고 있다니 저 역시 깊은 톡토로십을 느낍니다. 여덟픽 제품을 쓰면서 느끼는 톡토로십. 아이튠즈 팟캐스트의 댓글로 옆집 도토토리님께서 고등학생입니다 라고 하는 제목으로 안녕하세요. 여둘톡을 즐겨 듣는 10대입니다. 10대 청취자님이 나타나셨습니다. 원래 뉴스, 시사와 외신, 언론 팟캐스트를 즐겨 듣는데 어느 날 갑자기 1위 자리에 나타난 여둘톡을 보고 듣기 시작하였습니다. 10대 여성으로서 많은 변화를 겪고 있는 도중에 여둘톡은 저에게 심리적으로 많은 안정감을 주었다고나 할까요? 앞으로 나이를 먹어가고 변하는 게 두려운 저는 여둘톡에서 두 분이 대화하시는 걸 들으며 정말 많이 배워요. 특히 김하나 작가님께서 나이를 먹는다는 것은 아름다운 걸 더 많이 볼 수 있는 일이라고 하셨을 때는 제 미래가 기대되기도 하였네요. 현재의 삶이 이미 만족스럽고 행복한 저는 조금은 겁쟁이였나 봅니다. 앞으로도 여둘톡에서 더욱더 많은 인생 배움을 얻어가기를 기대하며 라고 써주셨습니다. 너무 좋네요. 네, 살아보세요. 좋아요. 10대부터 60대까지 너무 좋다. 아우르는 아니에요. 저희 어머니 그쵸. 70대. 70대 네. 이상까지 아우르는 여둘톡이었습니다. 왕십리에서 왕토로님이 보내주셨습니다. 언니들 안녕하세요. 김하나 작가님의 내가 가장 좋아하는 농담 책을 읽은 것이 시작이 되어서 책이라웃에 들어왔고 두 분이 내신 8살 책을 읽으면서 황선우 작가님도 알게 되었고 자연스럽게 두 분 팬이 된 사람입니다. 저는 맞이이기도 하고 여지껏 한 템포 느린 지각 인생을 살아와서 아는 동생들은 많은데 아는 언니가 별로 없거든요. 두 분을 팔로우한 세월 동안 언니들한테 영향도 많이 받고 내적 친밀도가 한껏 높아져서 제 유니버스에서 아는 언니 포지셔닝으로 자리 잡고 계셔가지고 언니들이라고 불러보고 싶었습니다. 헤헤. 멋있으면 다 언니니깐. 이렇게 하셨고요. 아주 길고 재밌는 메일을 보내주셨어요. 네, 제가 조금 요약해서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왕토로님은 지금 100일 된 아이를 육아하고 계시다고 해요. 저는 맥시멀리스트답게 선크림이 이미 정말 많은데요. 1, 2윤 이지 머시기 바로 질렀습니다. 아모레는 당장 여둘톡에 광고비를 지급하라. TMI로 지마켓 스클 스마일클럽이죠. 이용자라면 아모레 쿠폰 써서 무료 배송 14,920원. 아주 저렴하네요. 애기 키우는 분들은 공감하시겠지만 화장품 뚜껑 열 시간 없습니다. 유아차 끌고 지금 당장 나가야 하는데 챙길 건 많고 세수도 잘 못하는 마당에 선크림 바르는 것은 너무 사치예요. 근데 요즘 햇살이 너무 뜨거워서
계속 맨 얼굴로 다니다가는 안 그래도 임출육으로 망가진 피부가 도저히 회복할 수 없는 상태까지 갈 것 같아서 세수는 포기하더라도 선크림은 바르자 캠페인을 벌이고 있었거든요. 그런 저에게 꼭 필요한 아이템을 추천해 주셨어요. 게다가 저도 건조한 거 못 참아서 뭐든 쳐바르는 편인데 그런 선우 언니의 추천이라니 신뢰도 뿜뿜입니다. 다른 청취자분들 고민 사연 들어보니 20대 분들 그리고 일하시는 직장인분, 프리랜서 분들이길래 저 같은 육아러도 있다고 손 흔들고 싶었습니다. 듣고 있나 육아 동지들 세이 호호. 호호. 육아 톡토로님들. 육아를 해보니 참 어려운 게 많은데 책 읽고 유튜브 보고 이래저래 공부를 하면 할수록 이건 단순히 육아를 위한 공부가 아니라 삶의 태도 전반에 걸친 철학적인 고민이 있어야 해결할 수 있는 것들이 많더라고요. 육아로 고립된 이때 언니들의 수다를 들으면서 배우고 싶은 삶의 태도와 언니들 시선에서의 세상 돌아가는 이야기 같은 걸 들을 수 있어서 마치 금쪽 처방을 받은 것 같네요. 앞으로도 육아 중간중간 들러서 언니들 힘내서 오래 하시라고 피드백 많이 남겨볼게요. 오래 해주세요, 제발. 육아 톡토로님들 정말 응원합니다. 이 왕토로님의 글이 너무 재밌어가지고 저도 여러 번 읽었는데 오늘 녹음실 시간이 있어서 다 읽어드리지는 못하는 점이 좀 서운하네요. 테니스 느낌표를 3개 써주신 님께서 언니들 고마워요 라고 하는 제목으로 남겨주신 댓글입니다. 왠지 LA 김 같은 느낌이어서 네.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잘 읽어주세요. 언니들 멋있으면 다 언니지 뭐. 고마워요. 늘 자신을 볶아치는 일을 다시 늘 자신을 볶아치는 일을 좀 줄이게 되었어요. 땡큐. 너무 시원해. 늘 자신을 볶아치는 일. 아, 너무 좋아요. 볶아치는. 이 단어를 한 번도 생각해보지 않았는데 듣는 순간 깨닫게 되죠. 그래, 우리가 스스로를 많이 볶아치고 있었구나. 우리가 하던 일이 볶아치는 거였구나. 아 참, 그리고 박상영 작가님이 뜬금없이 카톡을 보내와가지고 네. 이쯤 되면 황선우 에디터가 인터뷰하지 않은 사람을 찾아라, 그 게임 아니냐, 너무 고난도 게임 아니냐, 이런 얘기도 해주셨습니다. 정말 다양한 곳에서 저희 친구들 만나봐도 다 듣고 있어서 이 톡토로십 안에서 하나가 되는 걸 느낄 수 있었습니다. 네, 톡토로 여러분 사랑합니다. 그리고 이제는 톡토로 분들끼리 서로에 대한 어떤 의지와 소속감과 사랑과 연대의 마음을 서로 표출하고 계셔서 저희가 더 뿌듯해지는 것 같아요. 맞아요. 저희는 이 뿌듯함을 하나로 안고 8화에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오늘은 호프마당과 여둘픽에서는 너랑 나랑 호프에 대해서 이야기했습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